우리가 제3과목은 이 전자계산기 구조입니다. 그래서 1과목 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2과목 데이터 통신과 자료구조, 3과목 이 전자계산기 구조인데, 이 전자계산기 구조는 우리가 이제 전산기 계산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가 지금 20문제씩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세 번째니까 41번부터 60번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문제를 보면 1010인 매크로 동작에서 0101100인 마이크로 명령어 주소를 변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에가 4개고 뒤에가 지금 1, 2, 3, 4, 5, 6, 7, 7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일단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뭐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carry, look at, 그래서 carry를 look ahead, 먼저 본다라고 하는 뜻인데 뭔가 주소 변환하고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딱 느껴지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타임 시어링은 우리가 어떤 운영체계에서 C분할 방식에서 우리가 CPU를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나눠가지고 어떤 시간에 대한 거를 공유해서 사용된다는 개념인데 일단 타임 시어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간다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CPU에서 동시에 어떤 여러 개의 프로세서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이러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타임 시어링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위에 있는 거하고 약간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을 보면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다른 값으로 1대1로 뭔가 매핑한다, 변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딱 보시면 지금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매핑은 파일을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매핑을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1대1로 매크로 동작이나 마이크로 동작이나 아니면 주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1대1로 이렇게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매핑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CPU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ALU,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술, Arithmetic, Logic, Lonely, Unit, 연산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산술 연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밑에 보시면 이제 OP-코드 번역. 그래서 OP-코드 번역은 오퍼레이션을 할 때 명령어가 무엇인지 번역을 하는 코드인데 CPU 안에는 당연히 이런 신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ALU가 관계가 있느냐? 다른 거 한번 더 보죠. 두 번째, 시프트 연산. 연산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술 논리 연산, 시프트 연산. 뭔가 이게 2번이 조금 더 가까워 보이죠? 그 다음에 3번, 제어 신호선 생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CPU 밖에 있는 어떤 여러분들이 버스가 있을 텐데 우리가 뭐 어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가 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제어 신호 생성은 버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스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 버스에 세 가지 컨트롤, 어드레스, 데이터가 있는데 어드레스 버스 제어는 또 그 버스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3번, 4번이 아니고 1번, 2번이 남았는데 일단 정답에 가까운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일단 2번이 되죠.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은 우리가 덧셈, 뺄셈과 같은 이제 두 개의 숫자의 산술 연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뭐 OR이나 아니면 논리곱, 뭐 논리합, 논리 연산을 하는 장치인데 뭐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시프트 연산을 일단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ALU의 기능 중에 우리가 이제 시프트 연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43번 문제는 우리가 이 고속의 입출력 장치에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딱 보면 우리가 앞에 봤던 이 2번하고 조금 이제 2교시의 문제,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제 데이터 통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CPU가 있으면 CPU에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메모리라던가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안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고속의 입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면 일단 데이터 채널이 있는데 데이터를 뭔가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게 고속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 고속과 저속 다 가능한 것인가 요게 있겠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O 채널은 우리가 I/O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I/O 장치라고 하면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장치들이 뭐 아주 빠른 장치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이 빨리 움직여도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장치들보다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I/O 채널은 일반적으로 저속에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셀렉터 채널인데 뭔가 셀렉터 한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통신을 하면 우리가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는데 뭔가 3번이 있고요. 이 멀티플렉서는 일단 여러 개의 장치들 중에 뭔가를 이렇게 멀티플렉싱,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건데 1대1로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들어오면서 뭔가 처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답의 답을 보면 3번인데 일단 셀렉터 채널은 고속 입출력 장치에 접속해서 대량의 자료를 고속으로 저장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어떤 CPU의 사이클, CPU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뭔가 패치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한 후에 뭔가 실행하는 거나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단계, 얘를 패치라고 하는데 이 패치에 관계되어 있지 않는 레지스터는 무엇인가 이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얘를 프로그래밍 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얘를 PC라고 합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인출할 때 당연히 PC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일단 1번은 관여를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2번은 메모리를 어드레스를 바꾸는데 M이 붙어있으면 보통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CPU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CPU에 또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CPU가 있을 거고 외부에 메모리가 있는데 외부에 있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외부에 그 CPU에 있는 거를 뭐 메모리로 데이터를 옮기거나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메모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와 관련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C가 있는데 AC는 우리가 어큐뮬레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떤 계산 결과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 더하기 2를 하면 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술 현상 같은 걸 할 때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인출 단계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실행하는 단계에서 관여를 할 거니까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문제를 보면 병렬 처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병렬 처리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 막 실행이 되고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개가 실행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CPU에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어떤 외부에 프린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막 프린터를 막 쓰고 싶어요. 그런데 프린터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둘 다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도 못 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애들이 있는 집안 같은 경우에 뭐 애들이 많으면 장난감 하나 사고 가면 뭐 둘 다 이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좀 나이가 있으면 아, 네가 이거 10분 갖고 놀고 네가 이거 10분 갖고 놀아.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뭐 알아먹고 형이 갖고 놀다가 동생을 주거나 동생이 갖고 놀다가 형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어린애들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그냥 갖고 놀겠다고 싸우다가 그냥 뭐예요? 둘 다 갖고 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병렬 처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일단 동기화 뭘까요? 동기를 맞춘다. 우리가 이제 뭐 군대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령을 외치면 이게 발을 맞히는데 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어떤 발을 맞춰서 동기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기화 해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는데 뭐 이러한 문제점이 뭐 이게 문제점인지 모르겠지만 동기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때 CPU는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방송을 할 때 방송국의 스튜디오가 하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줄을 짜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링과 관련된 문제점.
그 다음에 블록 지정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메모리를 우리가 어떤 분할한다던가 여러 개 분할이라던가 시간 분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요 블록 지정이 일단 답이 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분할. 어떻게 태스크를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나눠서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학교에 그 교우관 3명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이게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처리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마루를 닦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거실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들 하기 싫어하는 게 화장실 청소일 텐데 누구한테 시킬 것이냐. 분할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스케줄링, 각 분리된 태스크를 여러 개의 프로세서로 어떻게 배당해서 처리해야 되느냐. 이건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가 되고 동기화, 각 프로세서에 공유된 데이터가 이미 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거라 그러면 한쪽이 뭔가 다 써버리거나 한쪽이 뭔가 바꿔버리면 다른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뭔가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약간의 어떤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번을 보면 CPU가 우리가 어떤 명령과 다음 명령을 수행하는 사이, 그래서 명령어와 명령어를 수행하는 어떤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의 워드를 직접 전송하는 DMA 방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이클 스틸링, 뭐 사이클 스틸, 뭐 훔친다. 그 다음 워드 스틸링, 워드를 훔친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트랜스퍼 전송한다. 뭐 워드를 전송한다. 뭐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DMA라고 하는 방식이 일단 다이렉트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CPU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외부에 있는 장치들도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키보드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마우스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이 CPU가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장치들이 언제 데이터가 들어온지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 있는 USB 장치나 이런 장치들은 CPU에 비해서 속도가 아주 느리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에게 뭔가를 보낼 때 CPU가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CPU는 뭐한테 시키고 딴 일을 하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DMA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데 입출력 채널과 이 프로세서가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일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CPU를 간섭하지 않도록 일단 채널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건데 우리가 이러한 방식에서 일단 사이클 스틸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7번 문제를 보면 이 소프트웨어의 인터럽트 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의 우선 체계가 가진 특성과 거리가 먼 것. 근데 이게 인터럽트 처리는 하드웨어에 의한 방식이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방식은 하드웨어는 일단 고정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뭔가 더 융통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현하면은 하드웨어를 뭔가 사야 되잖아요.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경제적일 거고.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매우 적은 시스템에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반응 속도가 느리다인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답을 보면 정보량이 매우 적은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럽트 우선순위 가운데 이 소프트웨어 처리 기법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 플래그를 차례로 검사해서 우리가 인터럽트의 원인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곳에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CPU가 뭔가 처리하기 전에 이게 발생했는지 한번 보고 발생 안 했으니까 딴 일 하다가 또 발생했는지 한번 보고 딴 일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할 때마다 이러한 어떤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인데 일단 속도가 늦겠죠. 근데 정보량이 매우 적은 시스템에 적합하다는 이게 소프트웨어의 인터럽트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합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조금 이게 인터럽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는 항상 이제 그 기사 시험에서 물은 문제는 당연히 일단 수학 계산입니다. 아우 머리 아파. 그냥 봅시다. 전체 기억 장치 액세스가 50입니다. 그러면 기억을 장치를 램을 50번 액세스를 했고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는 횟수가 45번이면 5번을 실패를 한 거죠. 전체의 비율을 해서 45번 성공했으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일단은 계산을 할 텐데 그럼 실패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보면 우리가 뭐 100에서 요거를 50이니까 곱하기 1을 하면 100이 되고 캐시가 일단은 45니까 90이죠. 100에서 9번 성공했으면 1번 실패했으니까 이게 10%가 될 겁니다. 0.1이 되는데 일단 캐시 미시율은 1 빼기 H. 그래서 캐시에 적중되는 횟수가 일단 전체 기억자는 액세스 횟수니까 50분의 45면 이게 0.9가 되죠. 그래서 0.1에서 0.9를 빼면 0.1이 되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캐시와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49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BCD 코드,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 이진수 코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딱 보면 점수를 왠지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꽈락을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죠. 그래서 BCD 코드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진수가 무엇인가? 그럼 BCD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BCD 코드는 우리가 어떤 수가 있으면 뭐 73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73을 이진수로 바꿔야 되는데 7하고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각각 이진수로 바꿉니다. 그래서 7은 0, 1, 1, 1이 7이고 3은 0, 0, 1, 1이죠. 그래서 두 개의 각각의 수를 이진수, 그래서 BCD, 10진수로 사용을 하는 건데 당연히 0에서 9까지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000부터 9니까 101이죠. 그래서 8001이 되면 9니까 여기에서는 1010, 1010은 10진수로 10이 되는데 0에서 9까지밖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1010은 BCD 코드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문제를 보면 32비트 레지스터 16개가 있을 때 레지스터 간의 직접 병렬 전송을 한다 그러면 몇 개의 선이 필요한가? 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병렬 전송을 한다는 건데 일단 병렬 전송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비트당 우리가 1-n개, 그러니까 n-1개의 선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16개가 들어가게 되는데 16에서 1을 빼면 15가 되죠. 거기에 32비트 곱하기 16개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얼마가 나오나요? 15 곱하기 16 곱하기 30이니까 7680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7680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난해한 문제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를 보면 메가플롭스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뭐 기본적인 뭐 메가 단위, 뭐 킬로메가, 그 다음에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플롭스가 1초간이냐, 1클럭간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되는 부동수점의 수를 일단은 메가니까 이게 10만이냐, 100만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킬로는 1000이죠. 그 다음에 메가는 기본적으로 100만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플롭스라고 하는 거는 1초당 여러분들이 FPU라고 하는 요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 있는데 요 플롭스니까 FPU,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 초당 부동수점의 수를 밀리언만큼 실행한다. 그래서 킬로가 1000만이니까 그 다음이 메가가 100만이겠죠. 그래서 초당 부동수점의 수를 100만 단위로 하는 수를 우리가 메가플롭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메가 단위를 알면 1번, 2번이 아닌 거라고 일단은 판단할 거고 그 다음에 퍼 세컨드니까 메가 퍼 세컨드니까 PS가 퍼 세컨드니까 뒤에 세컨드가 초죠. 그래서 3번이라고 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2번을 보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산은 무엇인가? 단 Z는 P연산, Z는 P연산자, Y는 우리가 뭐 연산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X나 Z 같은 것들이 지금 P연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임의의 수를 놓고 Z에다 임의의 수를 놓고 X가 Z보다 끝이면 끝이고 아니면 3번을 수행을 하는데 Z를 Z 빼기 X를 하고 Y를 더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는데 뺄셈을 반복하면 나눌셈이 되고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2 더하기 2고 2 곱하기 4면 2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됩니다. 덧셈을 반복하면 곱셈이 되고 그 다음에 뺄셈을 반복하면 나눌셈이 되는데 여기에서 3번을 보면 뺄셈을 뒤에 반복해서 수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당연히 나눌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눌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달리 명령어를 실행할 명령어의 순서와 상관없이 단지 P연산자가 준비가만 되면 수행되며 PC가 필요 없는 컴퓨터 구조. 그래서 PC가 아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CPU의 구조 중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처리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데이터 흐름형 일단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케이트 플러 컴퓨터라고 부르는데 일단 데이터 흐름 언어를 일단은 기계어로 변경하는 다중명령 형태의 우리가 심드 말고요. 우리가 이제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디비전형의 병렬 컴퓨터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게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것들은 각각에 대한 것을 찾아보면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 문제는 정수의 표현 방법으로 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의 보수 표현을 하면 1의 보수 표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값이 있었을 때를 의미를 하는데 마이너스 126을 1의 보수로 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보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값을 보면 126이라고 하는 것은 0, 1, 1, 1, 1, 1, 0이 됩니다. 3번이 지금 정답이 맞는 값이 되는데 정답은 틀린 거니까 요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를 1의 보수를 하면 우리가 1111에서 빼주거나 아니면 가장 편한 방법은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0을 1로 바꿔주고 1을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1번하고 3번 보면 1번을 0으로 바꿔주는 게 3번이 되고 3번을 0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1번이 되죠.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부호의 절대치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뭐 126이라고 하는 값이 위에 나와 있는데 이 부호의 절대치는 값은 그냥 십진수를 쓰고 양수이면 제일 앞에 있는 비트를 0으로 쓰고 음수이면 제일 앞에 있는 비트를 1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인데 가 마이너스 제일 앞에 비트만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값입니다. 그러면 2의 보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음수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를 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는 1의 보수 더하기 1인데 아까 126에 마이너스 126의 1의 보수가 1000001이면 여기다 1을 더하면 1000001이 되겠죠. 그런데 1이라고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수 표현 방법들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는 연간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조적으로 일단 CPU라든가 메모리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연간 메모리가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의 기억장치로 접근하고자 할 때 메모리의 주소로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한 기억장치로
우리가 이제 보다 어떤 정보 검색이 신속하고 캐시 메모리,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 사용하는 어떤 매핑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관 메모리는 일단 매핑 테이블을 이용해서 뭔가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주소를 매핑하는 게 아니라 이 가상 메모리 기법이나 뭐 캐시 같은 걸 이용하니까 일단은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용 관련된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으로 접근한다든가, 뭔가 하드웨어의 비용이 뭔가 이렇게 증가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연관 메모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정답을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6번 문제를 보면 또 계산 문제네요. 네, 캐시 메모리의 접근 시간이 100ms,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이 100ms이고 캐시 접중률이 0.9라고 할 때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평균이죠. 그래서 일단 뭔가 캐시에 있으면 캐시에 있는 거를 바로바로 갖고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서 갖고 오는데 일단 90%의 확률로 캐시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 갖고 오는데 이 주기억 장치에 갖고 오는 거는 10%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평균을 하면 캐시 메모리 접근 더하기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를 하면 되는데 10%니까 우리가 100에다가 0.1을 곱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ms가 일단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제 JK 플립플롭,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를 보면 뭐 플립플롭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JK 뭐 여러분들이 토글 뭐 플립플롭, D 플립플롭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그 중에 JK가 나와 있는데 JN이 1이고 K가 0일 때 Q의 N 더하기 1의 출력 상태는 뭐 정답은 일반적으로 0, 1이 들어가면 0이고 1, 0이 들어가면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1번이 답이 되는데 우리가 뭐 SR 플립플립, 그 다음에 JK 플립플롭, 그 다음에 T 플립플롭, 뭐 D 플립플롭, 뭐 토글이나 뭐 데이터 이런 게 나오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들어간 데도 그대로 나오죠. JK 같은 경우는 0에서 0이면 QN이고, 그리고 0에서 1이면 0, 1에서 0이면 1, 1에서 1이면 뭐 QN에 뭐 낫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을 보면 일단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로 외장 장치를 이용하는 게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쉘에 우리가 여러 개의 타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트를 2개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일단 뭐 나오죠. 그래서 뒤에가 뭔가 쉘일 것 같고 앞에 S, M, T, Q가 나오는데 일단 S는 뭔가 싱글 뭐일 것 같고 Q는 뭔가 또 아까 있는 이런 거일 것 같죠. 그래서 싱글은 비트당 하나가 들어가니까 1번은 아니고 2번은 멀티 레벨인데 일단 2개가 들어가고 TLC는 3개가 들어가고 QLC는 당연히 코드가 되겠죠. 4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비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떤 답을 주기 위해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낸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문제는 중앙처리 장치의 명령어 사이클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브런치를 하고 뭐 인다렉션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치와 익스큐트는 중앙처리 장치의 명령어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인다이렉트냐 브랜치냐가 문제가 되는데 뭐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명령 장치의 명령어 사이클은 명령을 인출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인터럽트 사이클 같은 게 나오는데, 인터럽트가 되면 뭐 인다이렉트 뭐 이런 사이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 2, 3번이 되고, 브런치는 뭐 우리가 이제 명령어 사이클이 아니라 뭐 어떤 여러분들이 다른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이제 뭐 이게 전자공학적으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쉬운 문제인 것 같은 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AND 회로가 4개가 사용이 되고 있고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호가 들어가서 네 개의 신호, 그래서 2의 2승이 그 출력이 되는 이러한 회로를 우리가 디코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데 디코더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신에 따라서 어떠한 선호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디코더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선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쪽에는 참가하고 한쪽에는 거짓 뭐 이런 식으로 위에를 보면 D0는 X, Y가 0, 0 그 다음에 D1은 X는 0, Y는 1 그 다음에 D2는 X는 1, Y는 0 그 다음에 D3는 X, Y가 1,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코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문제는 항상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이제 경향 같은 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수를 일단은 뭐 획득을 할 때 비교적 조금만 하시면 평균 이상을 맞을 수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